경기도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편의점에 도착하고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9시 반 경기 시흥시 정왕동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흉기에 배와 목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흉기를 휘두른 건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으로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을 지나던 검은 승용차에 범인이 탔던 것으로 보고 차주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차량 소유자인 50대 중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어서 오후 1시 20분쯤에는 편의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탁구장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차철남이 살던 집의 건물주였습니다. 이후 차철남의 신원을 특정해 거주지인 원룸을 찾아간 경찰은 이곳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앞서 발견된 사망자의 형으로 파악됐습니다. 4건 모두 차 씨의 소행으로 본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간 끝에 저녁 7시 24분쯤 시화호 인근에서 차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세요?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경찰은 차 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차철남은 경찰서에 압송된 뒤 마음이 아프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 씨가 검거되기까지 지역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흥 흉기 살해 사건 피의자 차철남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안타깝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침에 이어 오후에도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지고 잇따라 시신이 발견됐지만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만 포착됐을 뿐 차 씨의 행방은 묘연했던 상황. 시흥시청은 경찰이 현장 수색 중이라며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소식에 주민들은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차 뭐 많이 세워놓고 저 앞에도 세워놓고 그분이 들어가서 신속히 발견하고 막 난리 났댔어. 대낮에 그랬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무서워 살겠는가 하는. 지금 다들 뭐 이제 가풀이잖아 지금. 뒤통수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 불안하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공개 수배를 내리고 전단을 배포하며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해 검문했는데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저녁 7시 24분 경찰에 체포되며 하루 동안 이어진 차철남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수색 끝에 남성을 검거했는데 가방에서는 흉기 3자루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도망치듯 황급히 뛰어가고 곧바로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쫓아갑니다. 새벽 4시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동탄 호수공원 수변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흩어져 달아나자 A씨는 일행 가운데 남성 1명을 표적으로 삼아 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A씨는 잠시 대치하다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곧이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뒤 가용 인력 수십 명을 동원해 동탄 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30여 분 만인 새벽 4시 40분쯤 경찰관의 검문 요구를 받고도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가 인근에 있던 형사에게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흉기 구매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지난주 영호남을 한 차례 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지역 한강벨트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노인과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일정을 소화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따른 보수 인사 합류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집중 유세 현장으로 전국 각지 주민들이 오가는 용산역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갈라져 싸우느냐며 빨간색과 파란색, 왼쪽과 오른쪽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통합을 재차 띄웠습니다. 그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 그런 정책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테러 제보가 있었다고 밝혀왔는데 대비책으로 이렇게 유세장에 처음으로 방탄 유리도 설치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첫 일정으론 대한노인회를 예방해 현안을 둘러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어르신들의 큰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홍대 거리도 찾아 청년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해당 유세장에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등장해 이 후보와 손을 맞잡았는데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이 후보 지지 대열에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책임을 말합니다. 이 후보가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선 독립운동가 후손 일동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역사 정의를 실현하자고 함께 외쳤는데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헌정 질서 파괴에 책임을 묻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상으로 백범 김구 선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종일 서울을 돌며 청년과 노인 등 세대별 맞춤 공약을 내놓는 등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완전한 원팀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김문수 후보. 노인 일자리 사업 강화와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우리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서울에 머문 김 후보는 저출산 대책 등 청년 세대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맞춤형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출산 장려책을 두곤 평소 하고 싶던 정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하나 놓으면 우리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냐. 또 공공예식장 확대 등 결혼비용 절감 방안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 군 가산점제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여전히 진영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실제 지역 유세를 예고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나 극우 세력과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며 김 후보 결단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김문수 후보가 우선 지지율부터 반등을 시켜줘야 당내 통합, 나아가 범보수 빅텐트 논의도 진척될 거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매일 1%포인트씩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구상도 나왔는데 대선까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로 남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을 단 하나의 필승 카드는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호남행을 택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도 차별화를 꾀하며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지율 반등의 분기점으로 꼽아왔던 1차 TV토론 다음 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토론에서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연산군에 빗대며 무책임한 데다 적반하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고와 경험 또한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는데 결국 이재명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 연대를 약속한 이 후보는 발길을 광주로 돌렸습니다. 금호 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에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서진 정책의 상징인 백화점 공사 부지를 둘러본 뒤 광주와 수도권의 문화 격차를 좁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혀온 호남이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도 결국에는 다른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양지만을 쫓아다닌, 정치적으로 입문한 뒤에 양지를 쫓아다녔던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 후보는 노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목돈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강행군을 이어가며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술 접대 논란에 휩싸인 직위현 부장판사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는데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뒷조사, 공격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직위현 부장판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시작 전 직위현 부장판사는 재판의 신뢰도를 우려했다면서 재판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먼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며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거나 외부 자극이나 공격이라고도 언급했는데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재판부 흔들기로 규정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면서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신중하면서도 여론의 방향을 살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의혹 제기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은 추상적이라고 했지만 직위현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인데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부를 교체하는 법원장의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복명복장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3차 공판에 이어 법원에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로 법원 포토라인에 섰지만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보조하던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상관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독촉 전화를 받았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면서 복명복창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 도착한 이상현 10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 참모장이 작성했던 휴대전화 메모나 증언을 놓고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썼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인정 여부 진술도 진행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환 씨의 파면 결정이 확정됐지만 연금 수급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기소됐던 가수 김호중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내면서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수곡동에서 3명이 숨진 역주행 사고와 관한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가해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9.15 교통사고로 인해 2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20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납품하는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의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불합격 처분한 대학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회담에 나서겠다는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종전 협상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휴전 문제를 포함한 각서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 종전 협상을 위한 중재에 다시 나섰는데요. 오늘 통화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오늘 전화회담 결과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반 전후로 시작된 전화통화는 2시간 이상 이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잘 진행됐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종전 협상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법안 서명 행사에 참석해 있는데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just spent 2.5 hours talking to Vladimir Putin, and I think some progress has been made. It's a terrible situation going on over there. 5,000 young people every single week are being killed. So hopefully we did something.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세부 사항은 양측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 유혈 사태가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길 원하고 있고 자신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러시아에는 엄청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크라이나도 국가 재건 과정에서 무역에서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화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재, 독일 총리, 핀란드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레오 14세 교황도 협상 개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마친 직후에 러시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솔직한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포함한 평화 협정에 관한 각서를 제안하기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Должны просто определить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е пути движения к миру. Договорились с президентом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едложит и готова работать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над меморандумом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го будущего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네, 각서에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정 기간 휴전 가능성과 문제 해결 원칙, 평화협정 체결 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다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위기의 근본 원인 제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비군사화, 크림반도와 이 러시아가 일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영토 편입 등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전면 휴전을 조건 없이 수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연쇄 통화가 이뤄졌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오늘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통화 직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통화를 나눴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통화 내용이 어땠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연쇄 통화를 한 건 지난 1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대면 협상이 전쟁포로 교환 외에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재에 나서면서 성사가 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면 협상에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9일 테러 조직과 미사일 발사대 등 160여 개의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자정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한 5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과 북부 베이틀라이야 지역 등이 공습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의 대피령을 발령하고 이곳은 위험한 교전 지역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 언론은 주민들이 대거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처음 해킹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을 3년 전인 지난 2022년 6월로 특정했습니다. 또 1차 발표와 달리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2,695만 건으로 사실상 전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발견된 악성 코드는 4종에서 25종으로 감염된 서버는 5대에서 23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IMEI가 저장된 서버 2대도 3년 전 해킹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악성 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저장된 정보 29만여 건은 유출되지 않은 게 확인됐지만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접속 흔적, 이른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정도 어렵다. 대신에 저희가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추정 근거인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차 발표 당시 설명과 달리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건데 이럴 경우 유심 정보와 단말기 고유 번호를 짝지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인 유심 보호 서비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 IMEI만으로 복제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감지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었다며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그간 고객의 불편에 사과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곧바로 단말기 식별번호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단말기 식별번호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 숨어든 악성 코드를 미리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때는 감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 가지 체계의 통합 보안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 기록을 한번 쫙 봤습니다. 과거 기록을 쫙 봤는데 일단 유출에 대한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출이 없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어 단말기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복제폰이 재기능을 할 수 없다는 재조사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자체 시스템을 강화한 만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IMEI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원천적으로 단말상에서도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설사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망에서 현존하는 기술과 현존하는 기술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시스템 허점을 노리거나 정보 유출 기록까지 지우는 등 해커들의 목적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커라는 조직은 타겟팅으로 요새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맞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활용도가 있겠죠. 파일의 생성 날짜 이런 거를 지울 수도, 변경시킬 수도 있는데 SKT 해킹 사고 뒤 한 달 동안 유심 복제 피해나 개인정보 거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간통신사를 노린 테러 또는 국내 유력 인물을 노린 감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은 민관 합동조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모두 지켜본 뒤에야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와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단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균형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의 의제를 놓고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하는 가계신용 집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천억 원으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 일자리 박람회인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가 오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370여 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인상 속에 대규모 내수 부양에 나선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오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직구 원스톱 물류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엽니다. 어제 새벽 3시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기계가 삐걱거리면 내부에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노동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반복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SPC그룹 회장까지 나서 안전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SPC의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호스를 섞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참변 다음 날에도 기계를 흰 천으로 가려둔 채 공장을 가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이 이어졌고 결국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2022년 10월 새벽 샤니 성남 공장에서는 40대 남성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같은 공장에서 빵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이거나 설비를 점검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머리를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2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SPL 대표는 사건 27개월 만인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기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서 논란이 재연됐습니다. SPC 삼립 측은 사과문에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작동 중인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게 작업 매뉴얼상 문제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노동자 사상사고와 관련해 허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만큼 이제는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픽입니다. 일본에서는 쌀 가격 급등세 속에 일본 농림수산상이 자신은 쌀을 사본 적이 없고 팔 정도로 집에 쌀이 있다고 말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쌀값 고공행진으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주무부처의 수장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발언으로 성남 민심을 자극한 셈입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여전히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18주 만에 다소 내리는 듯 하더니 한 주 만에 다시 오르며 식탁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씨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5キロで2000円ぐらいまでだったらそこまで家計に響かないんですけど、もう高すぎてもうなかなか買えないです。 그런데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러한 분위기와 동떨어진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私も米は買ったことありません。正直言って、経営者の方々がたくさん米をくださるんですね。もうまさに売るほどあります。 쌀 가격 상승에 대처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에토 농림수산상은 배려가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私が売るほどあると言ったのはですね、言い過ぎでした。私が言ったことについては正確性が欠いたと。 그러면서 자신은 쌀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욱 긴장감을 갖고 쌀 가격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多くの消費者の皆様が備蓄米放出の効果を実感できるよう、このパッケージに基づき、江藤大臣には緊張感を持ってしっかりと対応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번 달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2%포인트 떨어진 27.4%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7.1%가 쌀값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쌀값 고공행진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불난 민심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의 한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광부들이 묵고 있던 임시 숙소를 덮쳐 광부 6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은 지금까지 사망자 6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14명을 찾지 못해 현재 수색 중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토네이도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미국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8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앤디 배셔 켄터키 주지사는 특히 주말부터 피해가 커지면서 이번 폭풍 관련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고 다쳐서 위독한 상태인 사람도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소방관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총기 관리가 엄격한 중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어젯밤 9시 반쯤 후베이성 우한의 야시장에서 괴한이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5발의 총성이 울렸고 노점상 주인이 숨졌다는 목격담이 함께 퍼졌습니다. 현지 공항 당국은 부상자 중 1명은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 음악 감독에 선임된 정명훈이 36년 동안 사랑했다가 결혼한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내년 12월 음악 감독으로 첫 무대를 여는데요. 베르디의 작품 오텔로가 유력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휘거장 정명훈이 스테이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탈리아 라스칼라의 차기 음악 감독으로 선임된 뒤 일주일 만입니다. 정 감독은 극장과의 인연을 36년 동안 사랑한 사이로 표현하면서 갑자기 결혼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스칼라는 36년 동안 제가 나의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 근데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돼버렸으니 이제 책임이 커졌죠. 1778년 문을 연 라스칼라 극장은 세계 최고 권위의 오페라 극장으로 꼽힙니다. 아시아인 음악 감독으로는 정명훈이 최초이고 비이탈리아 출신으로 넓혀봐도 2번째입니다. 정명훈은 내년 12월 7일 시즌 오프닝 공연에서 음악 감독으로 처음 지휘봉을 잡습니다. 현재로는 이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인 베르디의 오텔로가 유력합니다. 제가 오페라 중에 제일 사랑하는 작곡가가 이 베르디, 라스칼라에서도 베르디를 꽤 많이 할 거예요. 정 감독은 라스칼라 음악 감독뿐 아니라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총괄하는 클래식 부산의 예술 감독도 병행하게 되는데 2027년 문을 여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라스칼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계층에 나눠주는 푸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푸드라는 이름이 붙어서인지 기부물품 대부분이 식품에 집중돼 이용자 선호도가 큰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경기도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수육, 닭갈비, 떡볶이 등 밀키트 형태 제품 10여 종에 이릅니다. 한번 좋은 일에 좀 써보자, 물품들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염광서 씨도 지난해부터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팔고 남은 그릇과 수저 등을 전달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에 올해 기부량을 더 늘렸습니다. 가져가서 요긴하게 쓴다는 게 나름대로 참 뭐라고 그럴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좀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지난해 경기도 푸드뱅크엔 691억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이 모였는데 푸드라는 이름 때문인지 먹거리가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세제, 휴지, 생리대 같은 생필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식품도 좋기는 한데 뭐 이렇게 치약이라든지 이렇게 생필품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는 정기적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적절한 물품 수요 파악과 기부처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보와 인식 개선은 물론 매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푸드뱅크. 지난해 기부품들은 복지관 등 1,200여 곳과 5만 3천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히틀러 찬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유명 가수 카니에 웨스트의 내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공연 주최사인 쿠팡플레이는 최근 논란으로 인해 오는 31일 예정이었던 내한 콘서트가 부득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카니에 웨스트는 유럽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인 지난 8일 히틀러의 연설이 담긴 신곡 하일 히틀러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은 그룹 샤이니가 데뷔 기념일인 오는 25일 새 음반을 발표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난 멤버 종현이 그룹을 위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 포에트 아티스트를 포함해 2곡이 실립니다. 신곡에는 문학적, 시적 허용을 예술 작품뿐 아니라 일상에도 적용해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의 야간 수당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군 본부의 노후 생활관 개선, 교대 근무 중 체력 단련 시간 부여, 수당 지급 체계 개선, 야간 특수검진 내실화, 권리구제 수단 홍보 강화 등 5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했지만 공군 측이 수당 체계에 대해선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군은 야간 근무 수당 체계를 개선하려면 법 개정과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아침까지 중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아침 시간 차량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 날씨 변화가 무척 크겠는데요. 한낮에도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7도, 대구 18.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21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